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ung굴리입니다. 에디입니다. 오늘은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유통 치킨 게임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쿠팡 편도 있었고 마켓 컬리 편도 있었고요. 오늘은 대형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대형마트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디군 사무실 지하에 이마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마트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마트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고. 그렇죠. 네, 뭐 네. 온라인 판매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에디군이 말한 것처럼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이제 분리돼서 이마트 주가도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이마트가 창사 이래 최초로 2분기에 적자가 나와서 대형마트가 사실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다 좋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방금 에디가 말한 것처럼 온라인 경쟁과 좀 밀렸다 이런 평가와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지만 다들 알다시피 요즘은 저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그만큼 못 오르는데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마트가 현재 어렵다. 대형마트의 위기다 이런 기사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위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위기니까 그냥 위기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반격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기업들은 다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고 대형마트가 현재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격의 아이템으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 와인이요? 네, 와인이요. 왜 와인을 반격의 아이템으로 잡았을까요? 와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나요? 저는 사실 와인을 안 사서 잘 모르겠습니다. 에디건은 와인 잘 먹습니까? 종종 저도 사다 먹긴 하는데 저기 소주병이 12... 그래도 와인을 그 아이템으로 정했다면 뭔가 와인 판매 모멘텀을 느껴서가 아닐까요? 맥주나 소주보다. 그럴 수 있겠죠. 일단 와인을 아이템으로 잡은 이유는 술을 온라인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에서는 네. 소주와 맥주 이런 것들을 주문을 못하죠.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술은 전통주밖에 없습니다. 전통주는 산업이 작고 정부에서 이렇게 배려하고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주만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안동소주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와인이나 맥주나 이런 소주 같은 대중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술들은 온라인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미끼 상품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예를 들어 5,000원 이하 이마트는 4,900원 롯데마트는 4,800원에 와인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와인을 사기 위해서는 마트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죠. 뭐 2030의 어떤 와인의 그 뭐랄까 와인 사랑?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게 젊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도수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낮은 예전에 뭐 소주도 25도였는데 막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선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을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하고 젊은 층들이 또 마트에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와인을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와인 판매 비중이 맥주 판매 비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보다 와인이 더 많이 팔린다는 거죠. 이게 뭐 근데 병수로 계산한 건가요? 아니 매출 금액 기준이겠죠? 금액 아니면 모르겠네. 그거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첨부하고요. 그다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와인 판매량이 1년 와인 판매량의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이렇게 뭐 4,800원짜리 와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너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온라인에 반격을 하기 위해서 와인 아이템을 잡은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잘 잡은 컨셉이네요. 전 그럴 수 있죠.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집객과 어떤 미끼 상품으로서 하나만 사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트에 왔으면 어쨌든 마트에 왔으면 몇 개를 집긴 집을 테니까 누군가 아이디어가 그렇게 낸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형마트에서 미끼 상품으로 그동안 많이 썼던 제품들이 생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수를 마트에 사면서 또 다른 뭐 식료품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서 장을 많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이 워낙 강해지면서 로켓 배송 같은 시스템들이 생기면서 쿠팡에서도 자체에 물이 있어요. 쿠팡에서 만든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탐사수였던가? 뭐 그런 게 있고 농심에서도 무슨 물을 다 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물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신뢰가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집 앞에 있는 택배를 거의 훔쳐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놔주세요 이래버리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문 앞에 생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마트에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삼다수 같은 경우는 브랜드 밸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충성 고객도 많고 이제는 뭐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 파면 수수료를 내니까 그 수수료마저 내기 싫다. 자체 정기 배송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서 생수를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트
측에서는 생수를 미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300원짜리 생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리터에 300원.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그게 판매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한 10월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해요. 아무래도 300원이니까 엄청 싸잖아요. 온라인에서 아무리 싸도 2리터에 1000원인데 배송료까지 하면 보통 12개 대리가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가져와야 되긴 하지만 12개에 3,600원이라고 하면 에디는 항상 그 코스트코 생수 드시던데 2리터에 300원이면 훨씬 싸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 2리터에 300원이면 가서 사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혹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찮아서 안 갈 뿐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귀찮아서 안 가는데 누군가는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확실히 생수를 300원에 팔은 다음부터는 그 마트의 매출이 올랐다고 해요. 확실히 직계 효과가 있고 미끼 상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개별 마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 매장을 좀 바꾸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료품을 더 강화하고 식음료도 더 강화하고 이번에 와인 강화한 것처럼 가전 매장을 더 강화해서 뭐 식료품을 주로 파는 어떤 그로소리 같은 그런 스타일의 뭐뉴 이마트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정용진 회장님이 아까 에디랑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기인까지 아니지만 그렇죠. 기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좀 SNS도 하시고 그렇죠. 앞으로 좀 얼굴을 드러내시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좀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약간 좀 튀는 분이라 그래야 되나? 좀 다른 오너들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운 세대의 뭔가 그렇죠. 뭐 이렇게 좀 SNS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새로운 비즈니스의 트라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삐에로 쇼핑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런칭하셔가지고 하고, 햄버거도 자니로켓 런칭하시고 잘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포기하셨으면 되는데 또 뭐 버거 플랜트다, 저가 버거를 잡아보겠다 뭐 그렇게 하셨다가 그것도 잘 안 되시고 노브랜드 버거로 바꿔서 뭐 대박이 났다. 그래서 아까 에디가 노브랜드 버거 대박이야 막 이래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노브랜드 버거는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그쪽에 뭐 데블스토어라고 굉장히 큰 막 술집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새로운 거 계속 트라이 하면서 망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삐에로 쇼핑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아마 일본의 돈키호테 같은 거를 좀 배치마킹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에디는 일봉으로서 25개 일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에디가 일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 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돈키호테의 어떤 특징은 뭡니까? 돈키호테가 왜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돈키호테를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같이 그래요? 가는 돈키호테를 간다 그러면 저는 네네. 밖에 있겠다고 해요. 너무 정신이 없고 복잡하고 돈키호테 쇼핑하는 분들을 저는 뭐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업화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키호테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이소의 약간 고급 버전입니까? 근데 뭐 온갖 게 다 있죠. 뭐 가전, 전기, 전자, 뭐 약, 뭐 젤리, 과자, 뭐 향수, 그리고 뭐 아무래도 외국 가서 기념품 같은 거 사기에도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아래 붙이는 파스, 그렇죠, 뭐 그렇죠. 따뜻하는 거, 네, 뭐 뭐, 수면 뭐, 안 된지, 뭐 히트 상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젤리라든지 뭐 그런 게.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셨는데 삐에로 쇼핑이라고 이제 만드셔서 그 직원들이 뭐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티셔츠 뒤에 문구가 써 있는데 그 문구가 저희도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을 정도로 4만 개 정도의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막 동선이 복잡하고 마치 탐험하면서 놀이하면서 구매하듯이 이런 컨셉으로 만드셨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뉴 이마트 전략에서 아까 매장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삐에로 쇼핑은 점차 매장을 축소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럭스토어라고 호칭 안 하고 이제 H&B, 그러니까 헬스 앤 뷰티 스토어라고 하는데 올리브영 같은 매장인 거죠. 네, 부츠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점차 매장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접고 이제 기존 매장은 좀 리뉴얼하면서 그다음 온라인은 쓱닷컴으로 통합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새롭게 변화해서 나가보겠다. 요런 게 이제 이마트의 전략인 것 같고요. 자, 롯데마트 얘기를 해보자면, 자, 롯데마트는 이제 우리나라 마트에서 최초라고 봐야 될까요? 해외 진출을 시도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마트가 해외 진출한다, 저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굉장히 좀 선진적인 시도가 아니었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월마트 들어왔다 망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처럼 뭔가 해외에 있는 마트가, 왜냐면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 가서 해외에서 유통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롯데가 중국에 진출을 해서 2007년에 뭐 네덜란드 어떤 마르코라는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현지에 진출을 했고, 2011 중국 자체 마트 브랜드인 타임즈라는 걸 인수해서 규모를 키우면서 매출이 1.3조까지 올랐다고 해요. 꽤 자리를 잡은 거죠. 네. 1.3조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수익은 많이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사드가 그렇죠. 그게 터지면서 롯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롯데에 대한 뭐 선호도도 없고 딱 싫어하지도 않습니다만 좀 이 사태는 그냥 좀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왜냐면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롯데는 이제 중국 비즈니스 정리하고 작년 11월인가 다 털었다고 해요. 뭐 굉장히 손해 많이 봤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롯데는 이제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국내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도약으로 롯데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롯데 온라인을 좀 통합하고 이 대기업들이 막 온라인 비즈니스가 여기저기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롯데이몰, 롯데아이몰, 뭐 롯데백화점 뭐 이런 식으로 신세계도 예전에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세계도 통합해서 쓱닷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듯이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온이라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쪽에 뭐 향후 5년간 3조를 투자하고 뭐 매출 20조를 달성해서 온라인 1위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제가 볼 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롯데는 롯데 리츠라고 자기네 매장들을 이제 활용해서 리츠라는 시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치 주식처럼 공모해서 사람들 돈을 땡겨서 그 소유권을 바꿔주고 거기서 롯데는 꾸준히 월세를 내는 거죠. 예전엔 내 매장이었는데 이제는 월세를 내는 매장으로 바뀌는 셈인 거죠. 그럼 월세를 받는 기업은 롯데 리츠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그것들은 롯데 리츠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이런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한 1조 이상 수여를 했다고 해요. 그 수여한 금액을 당연히 온라인에 투자할 거고 그래서 아마 롯데는 온라인을 좀 강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티몬을 인수하니 많이 이런 뉴스도 저희가 EJ 데스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롯데는 계속 온라인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있고 해외 시장도 포기하지 않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아주 잘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성장은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롯데는 어쨌든 해외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근데 롯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현재 롯데와 어떤 일본 간의 그런 좀 커넥션 사람들이 롯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도 유니클로가 하고 롯데가 합작회사예요. 50대 50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본과 연관된 이미지를 떨쳐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롯데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홈플러스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코가 떠나면서 뭐 MBK 파트너스가 7조를 주고 인수했기 때문에 뭐 빨리 수익을 뽑아야 되는데 점점점 매출이 좋지가 않아요.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홈플러스 자체적으로 현재 계속 트라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장을 좀 체험 매장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아직도 매장에서 구매도 하고 온라인도 강화도 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구매를 빨아들이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홈플러스는 그게 아니라 매장에서는 이제 체험을 해라. 그러니까 즉 와서 사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 멘트가 써 있어요. 고객님 실컷 보시고 뭐 체험해 보시고 구매는 모바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전략이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신선하다 그럴까?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마치 진짜 보고 만져보고 괜찮네. 주문은 온라인으로. 이러면 편하잖아요, 사실. 편하니까 저는 컨셉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어쨌든 직접 힘들게 매장까지 온 사람한테 굳이 여기서 사지 말고 모바일로 사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뭐 저는 경영진분 높은 분들의 의사는 제가 감히 저 같은 뭐 범인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체험 매장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고 홈플러스 똑같이 롯데처럼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수혈해서 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리츠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 철회한 다음에 정부에서는 리츠에 좀 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리츠를 좀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해서 그 다음 롯데 리츠는 되게 성공을 한 건데 홈플러스로 해서 내년에 다시 리츠를 시도하겠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 수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홈플러스도 내년에 리츠를 다시 상장한다고 하고 관심 있는 분들 리츠를 한번 보시고 리츠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국내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다르게 영국 테스코의 매장 설계를 그대로 받아서 국내 매장들과는 다르게 좀 마트의 후방 지역에 이제 넓대요. 3분의 2 정도가 유럽식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물류 창고가 들락날락하기 되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 자체를 체험 매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사지 말고 체험해라.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물류 창고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을 풀필먼트 매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풀필먼트 고객에게 직접 하나씩 배송해주는 그런 매장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한 140개 정도 되는 홈플러스 매장을 물류 창고로 활용한다. 그러면 쿠팡이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물류창고를 전국에 만들고 거기서 로켓 배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적자를 본 거잖아요.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물류창고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서울 경기 2천만. 근데 홈플러스는 이미 어쨌든 전국에 마트가 있고 그 마트를 통해서 전국의 물류창고를 활용하면 전국 물류망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홈플러스 사장님의 인터뷰를 가볍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2019년 7월 기사에서 사장님은 경쟁사에 비해 매장 규모가 큰 것이 홈플러스의 강점이라며 매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후방 공간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현재까지 107개 점포의 온라인 물류 기능을 강화했고 2021년까지 전국 140개 전 점포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발표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는 이제 뭔가 마트의 본연의 기능보다 온라인 물류 창고로 활용해서
입장에서 온라인 매출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마트는 이제 이마트 자체는 아니지만 쓱닷컴에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고 롯데도 새벽 배송을 한다고 해요. 근데 홈플러스는 새벽 배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디군. 모르겠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왜 못하지? 똑같은 마트인데 왜 못하지? 보니까 마트 규제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는 규제가 있어요. 의무 휴업일수라는 게 있잖아요. 영업시간도 제한을 하는 게 있고 예전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했을걸요? 근데 지금은 11시까지인가 밖에 영업을 못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규제인 거예요, 규제. 대형마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고 싶어도 그 시간이 영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마트 법인이 따로 있고 쓱닷컴 법인이 따로 있어서 이마트에서는 새벽 배송을 못하고 쓱닷컴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저는 예전에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골목상권이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분들께서 야, 그 편한 마트를 왜 못 가게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다 파괴하고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규제를 굉장히 찬성파 입장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규제 없이 무한질주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는 대형마트가 뭔가 역차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공덕동에 사는데 공덕 이마트하고 저희 집이 1.5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쓱닷컴에서 새벽 배송을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1.5km에 있는 공덕 이마트에서 제품이 못 오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대신에 쓱닷컴 물류센터가 김포에 있는데 20-30km 떨어진 그쪽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업의 손해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 낭비고 환경오염이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규제는 저는 이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출점할 때 어떤 식으로 규제한다,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뭔가 영업시간이라던가 이런 새벽 배송이라 이런 규제는 온라인 앱에서 쿠팡 같은 경우는 올해 거래액이 14조예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매출을 합치면 14조입니다 쿠팡 하나가 두 대형마트 매출을 합친 것만큼의 거래를 일으키고 있어요. UF, 뭐 티몬, 그 다음에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들 다 합치면 60조, 70조 가까이 됩니다. 대형마트는 3, 4가 합쳐도 20조밖에 안 돼요. 20조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이런 대형마트 규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마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소비자가 최대한의 극대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똑같은 판 위에서 서로 무한 경쟁을 하면서 낙오될 사람은 낙오되고 앞서 나갈 사람은 앞서 나가고 이런 시장이 좀 재편돼야 되지 않나. 치킨 게임이 온 오프라인 다 같이 공정한 판 위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마트의 전략을 간단하게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 상품 구색들을 다시 맞추고 그 다음에 와인이나 생수 같은 초저가 제품들로 미끼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체 PB를 강화하고 뭐 노브랜드, 롯데도 자체 브랜드들이 있죠. PB 상품들은 온라인에서 안 팔고 마트에서 팔기 때문에 역시 미끼 상품으로 PB를 강화하고 자체 매장들을 물류센터로 활용해서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서 온라인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리치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고 이제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매장으로 변모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신을 해야겠다 이런 게 대형마트의 토탈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과연 대형마트가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이길지 질지는 우리가 추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이어서 우리가 백화점 혹은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할인마트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